나는 평생 돈을 벌고 굴리고 지키는 일을 하며 살아왔다. 숫자가 찍힌 장부를 들여다보는 일이 일상이었고 자본의 흐름을 읽는 것이 직업이었다. 그런데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깨달음이 있다. 돈은 사람을 새로 만드는 힘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던 사람의 모양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힘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돈만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부자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길 거야. 그러나 내 눈앞에서 지나간 수많은 인생들은 정반대의 증언을 남겼다. 돈을 많이 번 순간부터 불행해진 사람들, 그리고 삶이 넉넉하지 않아도 얼굴에 평온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 차이는 통장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견딜 수 있는 마음의 그릇 크기에 있었다. 젊은 시절 한 후배가 나에게 물은 적이 있다. 회장님, 사람의 돈복은 타고나는 겁니까? 아니면 키울 수 있는 겁니까? 나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릇은 태어날 때 굳어져 나온 게 아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들어온 부는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되기 쉽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통제력이라는 개념이 있다. 눈앞의 욕구를 즉시 채우지 않고 미래의 자신을 위해 조금 미루어둘 수 있는 능력이다. 돈은 이 능력을 매우 극단적으로 시험하는 도구다. 단 한 번도 10억을 다뤄본 적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0억을 손에 쥔다고 해보자. 사람들은 그것을 행운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아주 적다. 돈은 단순한 종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고 감정의 방향을 비틀고 생각의 속도를 바꾸는 에너지다. 가난할 때는 절약을 미덕이라고 믿던 사람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갑자기 한 번쯤은 괜찮아 라는 말로 낭비를 포장하기 시작한다. 어제까지는 택시비 몇천 원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를 한 번 받으면 마치 평생 그 정도를 써온 사람처럼 쉽게 돈을 흘려보낸다. 돈은 마치 거울과 같다. 그 앞에 서면 감춰져 있던 내면의 얼굴이 확실하게 비친다. 어떤 사람은 돈이 손에 들어오는 순간 목소리가 높아지고 태도가 거칠어진다.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 또 다른 사람은 그 돈을 통해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린다. 돈이 그 사람을 바꾸었다기보다 돈이라는 거울이 그 사람의 본래 얼굴을 확대해서 보여준 것뿐이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남겼다. 돈은 이 문장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실현시킨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큰 돈을 쥐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나는 누구를 먼저 떠올리는가? 나 자신만을 위해 쓰는가? 아니면 함께 나눌 사람을 떠올리는가?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내 그릇의 둘레를 눈에 보이게 그려준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기업가를 만났다. 거대한 매출을 달성한 사람, 상속으로 큰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 갑자기 유명세를 얻어 광고와 출연료가 쏟아진 사람들까지 그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된 법칙을 보았다. 돈의 크기는 마음의 폭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 마음이 좁은데 돈이 많아지면 결국 그 무게에 눌려 부서지고 만다. 가난은 불편할 뿐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부는 위험하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몇 년 안에 가진 것을 거의 다 잃고 인간관계까지 무너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은 돈을 도구로 보지 않고 감정의 해방구로 본다. 이제까지 못 해본 걸 다 해보자. 나도 한 번쯤은 누려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 돈은 그때부터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지배자가 된다. 그리고 결국 돈에 끌려다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둘 잃는다. 심리학자들은 보상 중독이라는 말을 쓴다. 힘들고 지친 감정을 무언가로 달래고 싶을 때 가장 손쉽게 꺼내 쓰는 것이 돈이다. 외로우면 쇼핑을 하고 불안하면 무리한 투자로 스릴을 느끼려 한다. 그때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감정을 빠르게 마취시키는 일종의 마약이 된다.
조금씩 쓸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삶 전체를 태워버리는 불이 된다. 나는 내 삶과 사업 속에서 너무 많은 예를 보아왔다. 한때 잘 나가던 자영업자, 대기업에 촉망받던 임원, 갑작스레 큰 상속을 받은 자녀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연예인과 운동선수들까지. 처음에는 모두 돈의 크기를 자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주저앉았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순했다. 돈이 들어오기 전에 자신을 단련하지 않았다는 것. 돈은 에너지와 비슷하다. 불의 온도가 적당하면 방을 따뜻하게 데우지만 지나치게 뜨거워지면 그 불에 타 죽는다. 사람도 않는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온도를 모른 채 더 큰 불만 바라보다 보면 언젠가 그 불이 자신을 삼켜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중학생에게 10만 원은 소중한 용돈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아이에게 1억을 쥐어준다면 그 돈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은행 잔고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내면의 성숙이 느리다면 그 차이가 바로 언젠가 폭발하는 지점이 된다. 우리는 학교에서 수학, 과학, 역사, 외국어를 배운다. 그러나 돈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수업은 거의 없다. 돈을 다루는 능력은 시험지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의 실패와 절제, 그리고 반복된 선택을 통해 형성된다. 몇 번의 유혹을 견디고, 몇 번의 후회를 받아들이고, 몇 번의 손해를 삼키면서 조금씩 생기는 힘이다. 그래서 나는 늘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은 일의 결과이지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을 목표로 삼으면 결국 그 목표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된다. 하지만 돈을 결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일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회사를 키우고 그 과정에서 돈을 함께 따라오는 그림자로 만들 줄 안다. 돈 그릇이란 단순히 돈을 담는 바가지가 아니다. 그 안에는 사람, 관계, 책임, 세상이 함께 담긴다. 그릇이 크면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릇이 작으면 돈 몇 푼이 넘쳐 흘러 결국 자신을 집어삼킨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돈의 귀함도 돈의 위험함도 모두 몸으로 배웠다. 그래서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내 그릇보다 큰 돈을 쥐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하나가 위기마다 내 발목을 붙잡고 제 정신을 유지하게 해주었다. 돈은 키워야 할 대상이 아니다. 돈은 견뎌야 할 무게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부를 만나면 그 부는 축복이 아니라 징벌로 변한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 갑자기 스타가 된 사람, 예상치 못한 상속을 받은 사람들 중 대다수가 비슷한 결말을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 그릇이란 결국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다. 한순간에 운이 가져다주는 돈은 누구나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을 수십 년에 걸쳐 지켜내는 힘은 운이 아니라 훈련과 성숙에서 나온다. 진짜 부자는 돈의 양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는 돈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냉정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동시에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억지로 넘기기보다 서서히 넓혀가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법을 궁금해하면서도 정작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일은 두려워한다. 돈을 다룬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마주보는 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이다. 돈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흔들리는지, 얼마나 쉽게 욕망에 끌리는지를 보는 일은 생각보다 괴롭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피하는 사람은 끝내 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돈을 손에 넣는 순간부터 잘못된 선택을 반복한다. 대부분의 실수는 복잡한 계산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과 서두름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은 시험이다. 그리고 그 시험지는 언제나 빈칸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돈은 우리를 키우는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칼이 될 수도 있다. 그릇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불을 견디는 힘은 준비하고 단련하는 자에게 천천히 자라난다. 돈을 키우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키워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 돈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다루는 날이 온다. 우리는 흔히 돈을 다루는 기술을 숫자 계산이나 경제 지식에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인간이 돈 앞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감정의 폭주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 수많은 거래 현장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실패와 성공의 경계선에서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다. 돈은 머리로 벌지만 감정으로 잃는다. 내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실수를 반복했다. 돈이 조금만 들어오면 한 단어에 사로잡혔다. 지금, 지금 사야 한다. 지금 투자해야 한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 짧고 단순한 단어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며 흐려진 판단은 기어이 손해를 부른다. 나는 이 현상을 오래 고민하다가 현재의 마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마치 홀린 듯이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놓칠 것 같은 착각이 머릿속을 꽉 채운다. 가게 점원은 말한다. 오늘까지만 이 가격이에요. 투자자는 속삭인다.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늦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그 말에 반응한다. 마치 일생일대의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듯 손이 먼저 나간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대부분 급하게 내린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는다. 돈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 기다리지 못한다. 나는 사업 초기에 수많은 협력업체들을 상대하며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다.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혹은 보너스를 조금만 받아도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말에 저항하지 못했다. 그들은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파도에 밀려 선택을 했다. 심리학에서 이 현상을 현재 편향, present bias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먼 미래의 이익보다 눈앞의 작은 즐거움에 더 쉽게 끌린다. 예를 들어 1년 뒤에 20만 원을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10만 원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실험 결과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다림을 고통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돈도 같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복종하지만 서두르는 사람의 손에서는 도망친다. 나는 많은 직원들에게 반복해서 말했다. 타이밍은 행운이 아니라 훈련된 감각이다. 그리고 그 감각은 오직 기다림을 견디는 사람에게만 생긴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다. 모든 것은 흐른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바람은 방향을 바꾸며 인생의 순간은 언제나 새롭게 태어난다. 돈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기회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때로는 멀리 보였다가도 방향을 틀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조급함에 지친 사람은 이 흐름을 읽지 못한다. 돈을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을 읽는 능력이다. 시장은 움직이고 사람은 변하고 기회는 순환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흐름 자체보다 순간의 파도에만 집중한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은 절반 이상이 허상이다. 나는 어느 젊은 직원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자네는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 그는 고민도 없이 대답했다. 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필요한 경험을 사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물건을 산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돈으로 시간과 배움을 산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경험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늘어난다. 이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소비는 감정의 언어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찰하며 큰 공통점을 발견했다. 돈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감정에 따라 지출한다. 외로우면 지갑이 열린다. 불안하면 투자를 한다. 우울하면 쇼핑을 한다. 심리적 공허를 물건으로 채우려 한다. 이때 돈은 목적이 아니라 감정의 해방구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감정은 늘 채워도 끝이 없다. 결국 소비는 더 자주, 더 크게, 더 충동적으로 변해간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감정 기반 소비라 부르며 사람이 불안을 느낄수록 구매 빈도가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 돈을 잃는 것이 두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의 파도에 이끌려 스스로 지갑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돈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필요가 아니라 감정을 산다. 그리고 감정은 너무도 쉽게 변하기 때문에 그 소비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기업 경영도 인생도 타이밍을 읽는 자가 이긴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며 수많은 위기와 호황을 겪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위기가 왔을 때 성급하게 움직이는 회사일수록 빨리 무너진다는 것이다. 시장이 흔들릴 때 어떤 기업은 급히 확장하려 하고 어떤 기업은 경쟁사보다 빨리 투자하려 한다. 그러나 그런 회사들은 결국 스스로 밧줄을 목에 건다. 반대로 흐름을 읽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회사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잡는다. 돈의 세계에서는 타이밍이 실력이고 실력은 기다림에서 나온다. 내가 아는 한 CEO는 이렇게 말했다. 위기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도약했다. 그의 비결은 특별한 전략이 아니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이었다.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들의 공통점, 생각보다 빨리 움직인다.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본 대부분의 실패는 정반대였다. 너무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실패했다. 확신이 생기자마자 달려들고 흥분한 순간 즉시 투자하고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혀 행동했다. 돈은 조용히 다가온다. 조용히 움직이고 조용히 떠난다. 소리치는 기회는 대부분 함정에 가까웠다. 지금보다는 조금 뒤가 더 큰 길을 연다. 나는 평생 이런 말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다. 머뭇거림은 실수가 될 수 있지만 서두름은 재앙이 된다. 타이밍을 읽는다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함정을 피하는 능력이었다. 기회는 다시 오지만 잘못된 선택은 긴 그림자를 남긴다.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은 기회보다 함정을 먼저 본다. 유혹보다 시간의 흐름을 먼저 본다. 지금의 달콤함보다 기다림의 힘을 먼저 본다. 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빨리 벌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나는 인생에서 이렇게 확인했다.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 돈을 다루는 일은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축적의 철학이다. 오늘 조금 더 참는 사람, 오늘 조금 덜 흔들리는 사람, 오늘 조금 늦더라도 정확한 길을 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가장 멀리 간다. 우리는 늘 지금을 외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부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모인다. 돈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마음의 파도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그 순간부터 타이밍은 운이 아니라 실력이 된다. 나는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돈이 가진 가장 섬세한 속성을 하나 발견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의 양을 말하지만 진짜 위험은 돈의 온도에 있다. 돈은 뜨겁게 달아오를 때 사람을 들뜨게 만들고 차갑게 식을 때는 인간의 마음을 얼어붙게 한다. 이 온도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불길에 휩싸이거나 지나치게 식은 경제 속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돈은 태생적으로 에너지다. 그 에너지는 흘러가며 영향을 미치고 사람의 정신 상태와 조직의 질서를 뒤흔든다. 많은 이들은 돈을 단순한 계산의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업의 최전선에서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수도 없이 목격했다. 돈은 심리와 조직의 체온 그리고 개인의 내면 온도와 끊임없이 작용하고 충돌하는 살아있는 힘이다. 부자가 되어도 불행해지는 이유는 온도를 감당하지 못해서다. 사람은 가난할 때보다 오히려 부유해질 때 더 예민해진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결핍을 두려워하지만 더 큰 두려움은 가진 것을 잃는 데서 온다. 가난할 때의 불편은 비교적 단순하다. 식비가 부족하고 여행을 미루고
물건을 쉽게 사지 못하는 정도의 고통이다. 그러나 돈이 많아지면 마음속에 전혀 새로운 감정이 씨앗처럼 자란다. 바로 상실 공포다. 그리고 이 공포는 사람의 온도를 급격히 올린다. 그 결과 오히려 돈이 없던 시절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더 불안하고 더 충동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나는 부유한 사람들의 불행을 여러 번 보았다. 그들은 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제거했지만 돈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제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돈은 늘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다. 너는 이 온도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돈의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인간은 방향 감각을 잃는다. 나는 한때 이런 경험을 했다. 어느 해에 회사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올렸다. 모든 부서가 들떠 있었고 임원들은 곳곳에서 확장 계획을 들고 왔다. 지금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금 상황이 좋으니 공격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느낀 것은 단 하나였다. 온도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 온도가 올라가면 사람은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한다. 마치 열이 난 몸이 평소보다 더 큰 착각을 일으키는 것처럼 돈의 온도가 올라간 조직은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나는 임원회의에서 조용히 말했다. 온도가 오르면 냉각부터 해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몇 년 뒤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급속도로 식어버린 순간에야 내 말을 이해했다. 우리는 그 절제 덕분에 살아남았고 주변의 상당수 기업은 지나친 확장으로 인해 급격히 무너졌다. 돈의 온도 조절은 생존의 기술이다.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돈의 온도가 다르다. 나는 돈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항상 한 가지 개념을 강조했다. 바로 돈의 체온이다. 어떤 사람은 30도의 미지근한 돈에도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60도, 80도의 뜨거움 속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는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체온을 모른다는 데 있다. 그들은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돈보다 더 큰 액수를 바라보며 말한다. 나도 저 정도는 벌 수 있다. 그 정도는 나도 다룰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중학생에게 1억 원을 쥐어준다면 그 돈은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뜨거운 온도를 감당할 내면의 장치가 없다. 어른도 똑같다. 경험과 판단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큰 자산을 손에 넣으면 그 뜨거운 불로 인해 결국 자신을 태워버린다. 돈은 큰 사람이 아니라 큰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머문다. 돈의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이제 여유롭게 살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 예민해지고 더 조급해지고 더 흔들린다. 그 이유는 돈이 커지는 속도가 마음의 성장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마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온도를 정하는 장치다. 이 장치가 작은데 돈이 크게 들어오면 그 온도는 내부에서 폭발을 일으킨다. 너무 뜨거운 돈은 조직을 혼란스럽게 한다. 너무 차가운 돈은 사람의 의욕을 꺾는다. 중요한 것은 돈의 절대 온도가 아니라 그 온도를 유지하는 절제의 능력이다. 절제. 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기술. 많은 사람들은 절제를 단순히 소비를 참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제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이다. 절제는 돈의 상승 온도를 낮추고 돈의 급격한 식음을 막으며 사람과 조직의 내면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절제는 돈을 오래 지켜주는 냉각수다. 기회가 왔을 때 너무 들뜨지 않도록 잡아주고 위기가 왔을 때 지나치게 움츠러들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 이 힘 없이는 누구도 오랫동안 부를 유지할 수 없다. 실제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부자가 된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일이다. 돈을 벌 때보다 돈을 지킬 때 훨씬 더 많은 절제가 필요하다. 나는 한 번도 온도 조절을 게을리 한 적이 없었다.
높은 수익이 나던 시절에도 나는 급하게 확장하려는 유혹과 매일 싸웠다. 사람들은 말했다. 왜 이렇게 보수적이십니까? 하지만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지금은 온도가 올라가기 가장 위험한 때다. 지금의 여유와 흥분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유혹이었다.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면 현실 감각을 잃는다. 조직은 성과가 좋으면 위기를 잇는다. 다행히도 우리는 폭발하기 전에 스스로를 식힐 줄 알았다. 그리고 그 냉각의 순간들이 회사를 지켜냈다. 돈의 온도를 유지하는 사람만이 오래간다. 나는 부자들을 오랫동안 관찰하며 다음 결론에 도달했다. 부자는 돈을 벌 때가 아니라 돈을 잃을 때 성장한다. 돈이 사라지는 순간 비로소 자신이 견디는 불의 세계를 알게 된다. 그 세계를 이해한 사람은 더 큰 불을 감당할 수 있다. 반면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그릇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 돈이 있을 때는 누구나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돈이 식어버린 순간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그가 평생 쌓아온 내면의 힘이 그제야 보인다. 돈을 오래 지닌 사람은 뜨거운 돈과 차가운 돈을 모두 겪어본 사람이다. 그 둘을 지나오며 생긴 절제, 냉정함, 균형감이 그의 진짜 자산이다. 돈은 불이다. 불은 온도와 거리로 다루는 것이다. 불은 어둠을 밝히고 음식을 익히고 사람을 따뜻하게 한다. 하지만 불을 통제하지 못하면 집을 태우고 삶을 태우고 사람을 태운다. 돈도 똑같다. 돈은 불이다. 불은 온도와 거리를 조절해야 다룰 수 있다. 너무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는다. 너무 멀리 가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돈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온도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온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절제라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돈의 온도는 무시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 관계, 조직, 판단, 미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힘이다. 돈의 온도를 알고 다스리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돈을 지배하고 그 불을 자신의 길을 밝히는 빛으로 바꿀 수 있다. 불은 위험하지만 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불은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된다. 돈도 같다. 돈의 본질은 온도이고 돈의 기술은 절제이며 돈의 지혜는 균형이다. 이 균형을 깨닫는 사람만이 돈의 불을 오래 지니며 살아갈 수 있다. 나는 평생 돈을 다루며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도달한 결론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다. 돈은 종이가 아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다. 돈은 신용, 즉 인간이 서로에게 건네는 도덕적 약속이 형태를 입은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돈을 부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은 신용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는 빛이 사라지면 사라진다. 반대로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길게 드리워진다. 신용이 무너지면 돈은 종이 조각으로 돌아가고 신용이 쌓이면 그 종이는 금보다 무겁게 변한다. 돈의 기원은 곧 약속의 기원이다. 인류가 처음 물건을 교환하던 시절을 떠올려보자. 너는 쌀을 주고 나는 고기를 주는 단순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전혀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냈다.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줄게. 이 문장이 등장하는 순간 인류는 문명적으로 도약했다. 시간을 거래에 넣은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 표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끈을 묶고 껍질에 문양을 새기고 작은 돌에 표시를 했다. 이것이 화폐의 시작이었다. 그렇기에 돈의 뿌리는 어떤 광산에서 캐낸 금속도 아니고 어떤 정부가 인쇄한 종이도 아니었다. 그 시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다. 기업도 인간도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심장으로 움직인다. 내가 경영자로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은 성장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었다. 바로 신용이었다. 거래처와의 약속, 고객과의 약속, 직원과의 약속. 이 약속이 지켜질 때 기업의 명맥이 이어지고 약속이 무너질 때 기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시장의 폭락, 예측할 수 없던 손실, 뜻밖의 실패들. 하지만 신용만은 절대 버리지 않았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거래처에 약속한 날짜를 넘기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했던 말은 반드시 지켰다.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했다.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손해는 신용의 이자가 되어 돌아왔다. 신용은 보이지 않지만 돈보다 훨씬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신용을 잃으면 다시는 되찾기 어렵다. 작은 약속이 큰 신뢰를 만든다. 나는 젊은 경영자들에게 늘 말했다. 작은 계약일수록 더 정직하게 해라. 왜 그럴까? 사람들은 작은 것에 더 쉽게 유혹을 느낀다. 이 정도쯤이야. 이번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약속을 미루고 기준을 낮춘다. 그러나 작은 틈이 큰 균열을 만든다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 신용은 거대한 도덕적 성이 아니다. 신용은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벽돌이다. 그 작은 벽돌 하나가 흔들리면 시간이 지나 거대한 구조 전체가 무너진다. 나는 사업 내내 이런 원칙을 지켰다. 약속은 능력이다. 지킬 수 있다면 말하고 지킬 수 없다면 말을 아껴야 한다. 그리고 나는 평생 이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다. 어떤 거래처도 어떤 직원도 어떤 사회적 약속도 그들이 나를 믿게 만든 것은 내가 가진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지켜온 약속들의 무게였다. 신용은 기업의 혈관이고 사람의 그릇이다. 신용은 단순히 빌려주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용은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크기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진짜 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용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기업도 같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내부 신용이 한번 무너지면 그 즉시 시장은 등을 돌린다. 나는 실제로 수많은 회사들이 돈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라 신용이 깨져 망하는 모습을 봤다. 신용이 사라지면 고객이 먼저 떠나고 협력사들이 등을 돌리고 직원들조차 회사를 믿지 않는다. 그 순간 돈의 흐름은 멈추고 기업의 생명력도 동시에 멈춘다. 돈은 신용의 껍질이다. 나는 언젠가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돈은 신용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잡으려 하지 말고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빛을 키워라. 빛은 신뢰이고 그 신뢰를 만드는 힘은 인격이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돈을 기술로 벌고 신용을 인격으로 얻는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약속을 가볍게 대하면 결국 돈의 흐름에서 밀려난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이라도 작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자연히 돈이 머물 만한 그릇이 된다. 신용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수십 번의 정직, 수백 번의 약속, 이행, 수천 번의 일관성 속에서만 형성된다. 나는 평생 신용을 지키며 살았다. 나는 언젠가 이런 선택을 해야 했다. 재무 상황이 어려웠던 시절 우리는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며칠 연기하면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다. 임원들 중 몇 명은 말했다. 회장님, 모두가 이렇게 하는데 이번만은 조금 늦춰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신용은 한 번 늦추는 순간 평생 뒤처진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개인적으로 손해를 감수했고 심지어는 급여까지 미뤘다. 하지만 그 거래처는 수년 뒤 큰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맡겼다. 그들의 말은 단순했다. 당신들은 약속을 지키는 회사니까 그 한 문장이 모든 손해를 보상하고도 남았다. 돈은 신용 앞에서 아무 힘을 가지지 못한다. 신용을 잃는 순간 돈은 등을 돌린다. 신용이 앞서가면 돈은 뒤따라온다. 나는 세상에서 많은 부자들을 보아왔다. 그리고 결론은 분명했다. 부자를 만들어준 것은 그들의 재능이나 운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온 약속의 깊이였다. 돈은 움직이고 흔들리지만 신용은 흔들림 속에서 사람을 붙잡는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다. 부를 원한다면 먼저 신용을 쌓아라. 신용은 돈보다 오래가고
돈보다 강하고 돈보다 깊다. 돈은 신용에서 태어나고 신용에서 죽는다. 신용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금맥이다. 그 금맥을 캐는 사람만이 진짜 부를 얻는다. 나는 평생을 통틀어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돈을 번 사람, 잃은 사람, 그리고 돈의 파도에 휩쓸려 인생까지 내던진 사람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진짜 부자로 남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실패를 견딘 사람들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행운처럼 말한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어. 타이밍이 맞았던 거지. 그러나 내가 살아오며 본 현실은 정반대였다. 행운은 실패를 견딘 자에게만 찾아왔다. 실패를 견딜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행운은 자리를 내어주었다. 실패는 부자가 되기 위한 통과 의례다. 어린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걷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뛰는 법을 배우려면 수십 번은 무릎을 까져야 한다. 돈도 같다. 돈을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를 경험해야 한다. 왜냐하면 실패 없이 돈을 얻은 사람은 돈의 무게와 위험, 그리고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권 당첨자가 대부분 불행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한 학습이 없었고 돈의 뜨거움을 경험해 본 적도 없다. 그 뜨거운 에너지는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혼란이었다. 실패를 모르면 조심할 줄 모르고 조심할 줄 모르면 결국 돈의 칼날에 손부터 베인다. 실패는 분명 아프다. 그러나 그 아픔이 내면의 근육을 단련하고 그릇을 넓히고 온도를 조절하는 법을 가르친다. 실패 없는 성공은 모래로 지은 성과 같다. 보기에는 아름다워도 그 밑은 텅 비어 있다. 나는 실패 속에서 나 자신을 처음 만났다. 젊은 시절 나는 첫 사업에서 큰 빚을 졌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보였고 그 시절에 나는 밤마다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곤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자산이 되었다. 그때 나는 단 한 가지를 뼈저리게 배웠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실패에서 얻은 경험은 절대 잃지 않는다. 실패는 나에게 돈의 언어를 가르쳤고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알려주었다. 만약 내가 그 실패를 피하려만 했다면 나는 결코 큰 부를 다룰 만큼의 그릇을 키우지 못했을 것이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이긴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이 말이 실패의 순간에야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실패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날카로운 도구였다. 진짜 부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수없이 많은 성공 사례를 보았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실패 사례를 보았다. 그러나 실패가 많다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두 가지를 잃는다. 기회와 자기 자신이다. 기회는 행동한 사람에게만 열린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행동을 미루는 순간부터 조금씩 사라진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안전한 빈손을 지키며 평생 제자리에서 돈의 그림자만 쫓게 된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많은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삶에는 수십 번의 헛스윙, 수백 번의 실패가 있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쌓여 그들에게 날카로운 감각을 주었고 그 감각이 결국 부의 흐름을 잃게 해주었다. 실패는 손해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형태의 자산이다. 그 자산이 쌓여야 사람은 돈의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멈춤은 실패보다 훨씬 위험하다. 부자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다. 돈이 멈추는 것이다. 돈이 줄어드는 것은 일시적인 손실이다. 그러나 돈이 늘지 않는 것은 생명력이 멈춘다는 뜻이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깨달았다.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정체였다. 정체는 사람의 감각을 흐리게 하고 생각을 굳게 만들며 마침내 도전 정신을 빼앗아간다. 돈이 돌지 않으면 썩는다. 물도 흐르지 않으면 악취가 나듯 돈도 멈추는 순간 가치가 부패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회사에 돈을 흐르게 했다. 사회로, 직원들에게로, 새로운 기회로 흐르는 돈은 다시 흐름을 만들어 돌아왔다. 정체된 돈은 죽고 순환하는 돈은 산다. 실패는 나를 키우고 실패를 견딘 내가 돈을 키웠다. 어느 날 나는 문득 깨달았다. 성공은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공은 수없이 흔들리면서도 버티고 일어난 시간의 결과다. 돈의 흐름은 결국 이 흔들림을 견딘 사람에게 향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실패의 세계를 지나왔고 그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나는 실패를 통해 신용을 배웠고 인내를 배웠으며 돈의 온도를 조절하는 절제를 배웠다. 그리하여 마침내 돈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다루게 되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견딜 내면의 근육을 가진 사람이다. 이 근육은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신을 일으켜 세운 경험, 무너졌다가 다시 걷기 시작한 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다. 그들의 통장에는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삶에는 실패가 남긴 무게가 기록되어 있다. 그 무게가 바로 그릇의 크기이고 그 그릇이 커진 자에게 돈은 새삼스레 머물기 시작한다. 진정한 부는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실패를 견뎌낸 기록 위에 세워진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 없는 사람을 경계하라. 그는 아직 세상의 깊이를 모른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수용과 성장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을 받아들일 때 돈의 흐름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사람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